다음은 김경록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강연 내용은 100세 시대 자산관리 전략입니다. 김경록 고문님께서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와 미래에셋 자산운용 채권 경영관리 부분 대표이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럼 김경록 고문님의 100세 시대 자산관리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100세 시대 자산관리 전략, 작년에는 이제 축적, 이런 자산운용,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인출이라는 것을 제가 좀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저희 이채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트렌드, 형세 이런 부분인데 형세가 점차 이제 인출 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뭐 축적이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 저변에서는 이제 인출 쪽에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2차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차 베이비 부모가 55년에서 74년까지 걸쳐 있는데요. 1차 베이비 부모들은 이미 지금 이제 60세를 다 넘기게 된 것이고 이제 2차 베이비 부모들 이제 64년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제 정년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의 뭐 한 10년 정도는 뭐 거의 다 정년을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앞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예. 이게 국민연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적립금의 이제 변화입니다. 2040년이 이제 피크이고요. 그 다음에 2041년부터 이제 수지가 적자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2050년대 들어가서 2055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적립금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2040년을 이제 변곡점으로 해서 수익과 지출 면에서 지출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과 앞으로 이제 14년 후인데요. 이제 지금도 인출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전히 보험료 납입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운용 수익이 더 많아지고 있다가 이제 이게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출 시장의 앞으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그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요. 다른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이나 어떤 경제 이것들의 변곡점은 거의 2040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뭐 지금부터 10년 동안의 인구 구조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출생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의 부담도 줄어들고 뭐 지금 당장은 오히려 상황은 괜찮습니다. 이제 2040년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망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인출 시대의 트렌드,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세에서 59세 인구와 그 다음에 60세 이상 인구를 한번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이 점선으로 나온 것이 20세에서 59세 인구이고요. 25세부터. 그러니까 일종의 월급 인구이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 인구가 이제 여러분들의 연금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거 살펴보시면은 지금 2024년 이 정도 보면 이미 이제 흐름은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한 2040년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2100만 명 선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적립금이 최대에 해당되는 그 년도쯤 되면은 이제 두 숫자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옛날에는 월급 통장을 유치하러 다니다가 요즘 IRP라든지 이제 연금 통장을 유치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계들의 이제 총 자산에서 연령별 비중입니다. 점선으로 놓은 것이 60세 이상 가계들의 자산 비중입니다. 다른 연령층은 다 자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죠.
있죠. 전체 비중이니까요. 그럼 증가하는 비중이 어디냐? 60세 이상 가계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 한 27% 차지하고 있고 50대 가구하고 이렇게 합쳐본다면은 50대 이상 가구의 총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하더라도 거의 55%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계들이 앞으로 이제 인출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산을 운용하면서 이제 인출을 하겠지만요. 그만큼 이제 인출 수요가 이제 일어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출이 앞으로 이제 사회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인출이라는 주제를 꺼낸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자, 인출이라는 것이 축적하고 큰 다른 게 없으면은 별로 뭐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민연금에서 보시듯이 저렇게 적립금이 인출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적립금이 고갈이 되고 하는 것들이 축적하고와 달리 인출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자산을 축적할 때와 자산을 인출할 때는 그 두 개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출과 축적이 그냥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 연속적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축적을 할 때는 근로소득이라는 걸 가지고 자산을 얼마 모을까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출을 할 때는 내가 축적해 놓은 자산을 가지고 거기서 은퇴소득을 얼마를 만들어낼까 이게 이제 목표가 됩니다. 수단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축적할 때는 수단이 근로소득, 목표가 자산. 그 다음에 인출할 때는 수단이 자산, 목표가 평생 은퇴소득입니다. 완전히 서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축적기간과 인출할 때 우리가 금융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산을 축적할 때는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문제고 자산 배분에서 키포인트는 주식 비중을 얼마를 하느냐 이 정도가 거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자산 축적이 결정되는 데 비해서요. 인출할 때는 주식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내가 종신연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종신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자산을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리스크에 노출되니까요. 내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얼마나 줄여나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몇 살까지 사는데 사는 게 불확실한데 도대체 몇 살까지 나는 맞추어서 내 은퇴소득을 만들어내야 될까? 하는 것 등등에서 훨씬 불확실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출을 영어로 withdrawa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군사 측면에서는 withdrawal이라는 게 후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거나 군사작전을 벌일 때 공격뿐만 아니라 더 까다로운 것은 후퇴입니다. 여러분들이 덩케르크라는 이런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현재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후퇴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후퇴할 때 그 공격을 받기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후퇴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자기의 아군들을 잘 후퇴시키는 것. 그게 이제 withdrawal, 이제 철수작전인데요. 인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출도 사실은 적립보다 훨씬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인출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온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제도적 정비가 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5년 이제 12월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 거의 20년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은 되었는데요. 여전히 질적으로는 아직 제도 도입이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2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데도요. 그러면 우리가 인출에 관한 제도적 정비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우리가 한 16년만 지나면 2040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본격적인 이제 인출들이 일어나게 될 테인데요. 지금부터 제도적 정비를 이제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0세 시대 자산관리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제 제가 자꾸 인출에 관한 화두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기관도 인출 상품을 잘 만들어야죠. 종신연금 상품, 장수연금 상품, 신탁을 활용한 상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적절한 변형연금이나 해당될 하이브리드 상품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상품,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인출 상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상품 하나를 가입하면은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종신연금과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 상품을 거기서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자동 은퇴 소득 상품까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조차 안 되었는데요. 이제 트렌드가 1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많은 문의들이 오는 것이 이제 퇴직을 하고 IRP를 옮겼는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의들이 많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돈을 인출하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상품을 넣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혼란함이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직접 닥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혹은 금융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핫 이슈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인출에 도대체 리스크가 뭐가 있는가, 축적과 다른 어떤 다른 리스크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적할 때는 자산 배분을 한다고 그럽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어떻게 배분할까 하는 것인데요. 인출할 때는 상품을 배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축적할 때는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러는데요. 인출할 때 들어가는 상품은 종신연금 상품,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투자 상품,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상품,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걸로 이제 목표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다가 이제 상품 배분에 관한 것들이 이제 핫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 65세부터 내 은퇴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종신연금, 국민연금이 종신연금인데 민간의 종신연금까지 더한다면은 종신연금을 얼마를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종신연금을 얼마를 들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의 이제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인출 방식을 종신연금 형태로 계속 받을 것인지, 내가 투자 상품에 넣어놓고 받을 것, 내가 알아서 연금을 만들 것인지, 그걸 이제 자가연금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셀프연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인출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제가 간략하게 이제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인출의 세 가지 리스크,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구매력 리스크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를 위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제가 질문을 합니다.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은 뭘까요? 물어보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금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설문조사해 보면은 돈이 있으면 무슨 자산을 가질 거냐 물어보면은 88%가 예금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예금이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자산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금이 견고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2년의 단위로 볼 때는 예금은 정말 견고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떤 자산보다도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자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자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10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금은 가격이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예금을 1,000만 원 넣어서 10년 뒤에 찾으면은 중간에 이자를 받는다 생각하면은 10년 뒤에 찾아도 1,000만 원입니다. 50년 뒤에 찾아도 1,000만 원이에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국민연금 노후보장 패널을 보면요, 2005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이렇게 적정생활비가 변하는데 그 적정생활비의 연 상승률이 4%입니다. 이 4%라고 그러면요, 18년이 지나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18년 지나면 600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금을 갖고 있으면은 20년 지나서 내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까?
그게 이제 경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자산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할까?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하는 것이죠.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이제 섞어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큰 리스크예요. 젊을 때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소득이 올라가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내 자산이 물가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구매력을 유지하려면은 내가 인출할 때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그 인출 때 첫 번째 큰 리스크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60세에서 75세까지 죽을 확률도 20%이고요. 60세인 사람이 92세 이상까지 살 확률도 20%입니다. 똑같이 20%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75세 15년에 맞춰야 될지, 92세 32년 이상을 맞춰야 될지, 이 수명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장수 리스크인 것이죠. 축적할 때는 관계없어요. 축적할 때는 뭐까지만 관계하면 됩니까?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의 내가 그 기간이니까요. 그 오차 크지 않습니다. 커봐야 4, 5년 정도의 오차예요. 그런데 인출할 때의 장수 리스크의 오차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기간을 짧게 해놓으면 잘못하면 노후 파산을 하게 되고, 너무 길게 해놓으면 내가 자린고비처럼 살아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상품을 넣어야 내가 가장 최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리스크가 이제 장수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스크가 수익률 순수 리스크인데요. 이건 조금 미묘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이냐면은 이런 걸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포커 게임을 할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누가 판돈을 매번 내가 판이 돌아갈 때마다 판돈을 넣어주는 포커 게임하고, 내가 판이 돌아갈 때마다 누군가 와서 판돈을 받아가는 게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인출할 때는 수익률의 순서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출할 때는 인출 초기에는 자산이 많고 인출 후기에는 자산이 적습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통틀어서 자산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인출 초기의 수익률이 높은 것이 당연히 좋죠. 인출 후기의 수익률이 낮은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출하기 시작해서부터 갑자기 수익률이 박살이 나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초기에 내가 자산을 뺐을 때 내 수익률이 뚝 떨어져서 자산이 적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로 수익률이 좋아봐야 자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돈이 별로 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본 것인데요. A씨와 B씨는 똑같이 연수익률을 저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A씨 같은 경우에는 인출 초기에 수익률이 나쁘고 인출 후기에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B씨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반대의 이제 현상인데요. 그래서 각각은 이제 돈을 3억 원을 넣어놓고 여기서 연 3천만 원씩 똑같이 인출을 합니다. 그렇게 인출을 하면은 이 수익률로 갔을 때 보면은 5년 후에 잔고가 어떻게 남아있냐 하면요. A씨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인출이 나빴죠.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B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5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초기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요. 2억 3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4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출의 순수에 따라서도 우리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나오는 게 이거인데요. 우리가 전체 나의 은퇴 기간 동안의 수익률보다도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내 자산이 많았을 때 그때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내가 퇴직을 하는 것을 주식시장에 맞춰서 퇴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럴 경우에 내가 금융상품을 뭘 도대체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리스크, 이게 이제 우리가 인출 시기에 세 가지 우리의 자산 관리 혹은 은퇴 소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세 가지가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상품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출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상품군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어뉴이티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연금에는 종신연금, 장수연금, 정기연금 적어놨는데요. 종신연금과 장수연금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같은 건데 무슨 차이냐면은 장수연금은 한 60세 정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연금 받는 수령하는 것을 좀 늦추어 가지고요. 한 80세나 85세부터 받는 것을 미국에서는 장수연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치식 종신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당장 내가 60세 받지 않고 한 15년 동안 거치해 놓았다가 한 75세 가서 이제 종신연금을 이제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장수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큰 축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성이 훨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서구 사회에서는 이 장수연금의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평균 수명 정도까지는 내가 알아서 자산을 운용을 하겠고 내가 평균 수명 이상 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장수연금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수연금은 종신연금이기도 하니까요. 죽을 때까지 주니까 내가 평균 수명 이후에 몇 살까지 살든지 문제없이 이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요즘에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이제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긴 하지만요. 월 배분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월 분배 펀드라든지 요즘 뭐 커버드 콜이라든지 리츠라든지 그다음에 나스닥을 활용한 상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이게 셀프 연금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연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출을 통해서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품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품군에 속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동력을 전기로 활용하다가 어떤 때는 동력을 이제 가솔린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인데요. 그 금융상품에도 똑같은 것인데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동력을 최저보장 수익률로 하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동력을 주식으로 하고 이렇게 동력을 스위칭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 최저 보장 분배금을 최저 분배금을 보장하는 상품 혹은 구조화된 상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상품은 연금 상품과 투자 상품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품군 중에서 상품들은 다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는 왼쪽 상품들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는데 이 오른쪽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덜 들어보고 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출에 있어서는 저 오른쪽의 두 가지 상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출에 있어서 큼직하게 가장 중요하게 그 제갈공명은 천하 3분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출에 있어서는 천하 2분지계입니다. 하나가 종신연금 혹은 장수연금이고요. 그 다음 하나가 월 배분형 펀드 같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품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고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이 두 상품을 적절하게 이제 구조화되게 결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출 상품의 가장 중요한 상품군이고요. 그 다음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가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출 같은 경우에는 상품 배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장수연금 혹은 종신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전형적인 종신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른 종신연금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 그 중에 큼직한 게 주택연금이 똑같이 종신연금이에요. 7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는다? 똑같이 종신연금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파워풀한 게 이제 주택연금인데요. 그래서 내가 장수의 불확실성 있는 부분은 내가 한 70 넘어서 주택연금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붐이라고 그러면은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걸 활용한다면은 제 판단상은 아마 70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장수 리스크 부분은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장수연금 중에 하나 큼직한 부분이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상품은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장수연금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금을 받는 것, 여러분들 종신연금 받는 것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면은 이전에 20년, 30년 전에 연금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보통 60세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는 30년 전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빠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평균 한 75세, 80세부터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종신연금 수령한 것을 좀 늦추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늦추게 되면은 당연히 받는 연금 금액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수연금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월 직업식 혹은 월 분배형 펀드 이런 것들인데요.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이제 운용사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리하고 다 비슷한 저런 자가연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은 이런 월 분배형 펀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연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내실 때도요, 이것도 다양하게 섞어야 돼요. 커브드 콜도 섞고, 리츠도 섞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도 섞고 해서 이런 인컴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왜냐하면 각자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시기에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만 왕창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상황이 변하면은 또 그게 안 좋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월 분배형 펀드를 섞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 자가연금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종신연금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인출할 때 필요한 그 두 가지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월 분배형 펀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츠, 자산 배분, 커브드 콜, 채권, 그 다음에 주식을 활용한 것,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각각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파워풀하게 올라운더로 다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커브드 콜도 마찬가지, 시기가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섞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소득, 인출 상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섞어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연금 상품을 섞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여러분들도 잘 이제 활성화 안 돼서 잘 모르실 텐데요. 예를 들어 10년, 20년 기간을 정해서 최저 보장 금액 혹은 최저 보장 수익률은 2%를 주겠다.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진 것에 한 30%를 주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출기에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상품이라는 게 조금 적합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 배분을 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서구사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딱 간단하게 저 그래프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조합한다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왼쪽입니다. 저기서 분기점이, 색깔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대략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0세면 80세 이 정도로 보시고요. 80세 이전에는 아까처럼 월 분배형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연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평균 수명보다 내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종신연금을 가지고 이제 장수연금, 종신연금, 이연연금 다 같은 말입니다. 다만 보다 늦게 연금을 개시하는 종신연금을 장수연금이라고 붙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종신연금을 좀 개시를 늦추어 가지고 평균 수명 이후에 자동으로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을 높이는 것. 이게 딱 왼쪽에 있는 저겁니다. 저게 호주에서 이제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정부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은퇴소득을 배분하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니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왼쪽 그래프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냥 사진을 하나 탁 찍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활용되느냐. 예를 들어 지금 종신연금을 개시를 한다. 나는 종신연금을 좀 더 늦게 개시하고 지금은 내가 월 분배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용을 해서 내가 스스로 연금을 만들래 하는 것들의 의사결정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주택연금 같은 경우를 내가 조금 늦게 받아서 나중에 주택연금을 한 75세나 뭐 이런 때 수령하게 되면은 내가 저 부분을 채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75세, 80세부터 내가 받을 종신연금의 어떤 상품들을 플랜을 짜 놓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들어가고 국민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민간의 종신연금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넣추어 가지고 받게 되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 이후에 여러분들의 은퇴소득은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은퇴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월 분배형 펀드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고요. 장수연금이라는 것을 평균 수명 이후로 늦추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인지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자산 관리할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게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연금 형태로 돈은 줘버리고 내가 매월 연금 형태로 자동으로 받게 되었는 것. 이제 저런 플랜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출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왼쪽에서 보이는 저 그림의 형태, 저 형태로 좀 가져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도 가능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월 분배형을 받고 싶다 하면은 그걸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해도 되는 것이고요. 저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변형은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가장 우리가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수익률의 순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막 겹쳐 있을 때 이걸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저렇게 왼쪽 그림처럼 저렇게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걸 가능하게 하는 이제 자동 인출 상품 이런 것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호주나 다 그쪽 앵글로색슨 쪽에서는 저런 형태의 이제 은퇴소득 배치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출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재밌게도 인출할 때 종신연금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네덜란드는 국가가 기초연금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금액은 개인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해야 되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네덜란드는 국가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후 은퇴소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두 종신연금화 해버렸습니다. 이건 네덜란드의 특징이죠. 각국마다 다 달라요. 덴마크도 그렇고 독일이나 뉴질랜드, 미국, 영국 다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2015년까지는 종신연금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 개인들에게 자유를 맡겨놔버렸습니다. 자유를 맡겨놔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종신연금을 받지 않고 다 돈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내가 운용하겠다고 돈을 찾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게 본성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종신연금을 받는 것보다 내가 운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한 표 보십시오. 2020년 현재 보면은 2015년에 보면은 부토도 52% 정도로 일시금으로 왕창 찾아가고요. 2020년에도 보면은 한 60% 정도가 일시금으로 찾아가고 여기서 보시면은 종신연금 구입은 한 10%만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종신연금이 다 의무화되어 있다가 자유화 시키니까요. 종신연금은 10%만 하고 개인들이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돈을 다 인출해버린 것입니다. 이 영국의 방향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운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장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이제 법을 도입했냐면은 가급적 사람들이 펀드 안에, 퇴직연금 펀드 안에 장수연금을 집어넣도록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장수연금이란 건 한 85세부터 받는 종신연금을 좀 집어넣어서 니네들이 은퇴소득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좀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국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은 종신연금을 다 받도록 했다가 자유롭게 두니까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뽑아가고, 미국은 자유롭게 두니까 막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위험하다 해서 종신연금을 좀 장수연금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미국은 방향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방향의 그 부분은 뭐냐면은 장수연금 혹은 종신연금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을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게 인출에 있어서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브레인 리서치하는 그 두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의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인출 시장의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컴 상품, 소위 말해 우리가 월 분배형 펀드라 하는 거죠. 이런 걸 선호합니다. 이런 걸 선호하는 것이 기본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만 맡겨 놓으면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뭐냐면은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수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만 가서는 안 되고요. 이 흐름이 메인스트림을 차지하는데 그 흐름의 메인스트림에 있어서 꼭 리스크를 보조해 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장수연금 내지는 종신연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출 시장의 서구 사회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출이 빨리 일어났죠. 고령화가 빨리 되었으니까요. 그 시행착오에서 서구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운용을 하고 월 분배형 같은 경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장수연금이나 종신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을 일정 부분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내가 80대 이후라든지 이런 쪽에 소득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학연금을 받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걸 어머니가 이제 받고 계시는데요. 요즘도 이제 심심하면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이 연금이 최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연금은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가 월 분배형으로 해서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정 나이 이상에서는 꼭 수명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요. 장수연금이나 종신연금으로 그 부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데 그것 하나로 부족하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민간의 종신연금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얼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하튼 그런 구조로 이제 여러분들의 인출을 할 때 은퇴소득을 만드는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결론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인출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축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축적할 때는 자산 배분의 문제이고 자산을 얼마나 쌓을까 문제인데요. 인출할 때는 관점이 소득의 관점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소득을 얼마나 만들어낼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출할 때는 생각 자체를 확 머리를 씻어버리고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산을 얼마를 모을까 하는 자산 목표가 아니라 월 얼마를 만들려면은 내가 어떻게 상품을 배분해야 할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60세까지 자산을 축적하려면은 매월 얼마를 어떤 주식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가 여러분의 문제였다면은 인출할 때는 내가 월 얼마의 은퇴소득을 만들려면은 내 상품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할까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출은 자산 배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배분하는 것. 종신연금이라는 상품, 그 다음에 월 배분형 펀드라는 상품, 신탁 상품,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상품 이런 상품들을 이제 배분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크게 세 가지 이제 상품군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세계의 서구 사회의 흐름을 본다면은 계좌 인출이라는 것이 월 분배형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장수연금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게 세계적인 지금까지의 합의된 대충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월 분배형 펀드와 장수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시에 배분을 결정해야 되느냐, 시간 순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순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계좌라고 해놓은 것은 선월 분배형 펀드, 후연금, 그 다음에 내가 평균 수명을 넘어서서는 내가 종신연금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순 배치인 것이죠. 그래서 선계좌 후연금 형태로 은퇴소득을 배치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은퇴소득 배치에 있어서 후연금 부분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 받쳐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을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이라는 옵션을 거기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은퇴소득을 만드는데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신연금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있어서 꼭 그 옵션으로 주택연금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공적연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공적연금, 주택연금도 공적연금. 그래서 공적연금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 이후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월 분배형 펀드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증권사나 이런 투자형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요청하는 바인데요. 투자형 상품은 자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출하는 데 있어서도요,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개인이 만들기는 힘들어요. 기관들이 돈을 투자해서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좋을 때, 주식시장이 나쁠 때는 인출 금액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빼내는 것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각각 최적으로 인출의 비중을 달리 해나가는 것. 그게 이제 동적 인출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솔루션들이 좀 이제 투자 상품 부분, 월 분배형 펀드에서는 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저런 제가 요약해놓은 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인출시장 혹은 여러분들의 은퇴소득을 만드는데 그런 때 대응을 하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 인출시장에 관련된 혹은 은퇴소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관련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경록 고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